한국일보 사면입니다. 바로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민생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듣고 또 듣겠다. 이재명 메타버스 시동. 여러분들 메타버스 이거 철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 메타가 영어 메타가 아니라요. 매주 타는 민생버스 그 메자랍니다. 그래서 오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부릉부릉 시동 걸었습니다. 전국 8개 권역 민생 행보에 나선 건데요. 국민의 일상적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렇게 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지율 지금 좀 답보 상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박스권 탈출에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저희가 지방으로 또 지역으로 이렇게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은 정말로 소외되고 또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정말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것을 정치가 대신해 내겠습니다. 유영호 교수님, 사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사실 이 민생 투어도 물론 8개 권역 다니면서 다양한 계층, 연령층 만나겠습니다만 2030 젊은 층에 공략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언론들은. 일단 지금 지지율 다 보고 이재명 후보의 지금 처해진 환경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뚫어나갈 건가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열기를 모아서 자기 자신이 대중적인 리더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의 답보 상태를 뚫겠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가동한 것 같은데요. 2030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어느 후보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지금 2030의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도 없고 정치권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30 세대는 우리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 기성정치라든가 기득권 아니면 이제 기성세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본 그 모순과 왜곡성이 가장 농축된 세대예요, 사실상.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주택 문제, 비정규직 문제, 성별 문제, 네. 취업 문제, 불안정한 문제 이런 게 사실상 2030 세대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 왜곡되고 모순된 부분들은 말로만 얘기하고 정책으로만 하겠다 그랬지 이들을 정서적으로 대표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30 세대가 이번에 캐스팅 보트다. 네. 정당이라 이런 거 다 치우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가동을 한 것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제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만 간담회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정책적인 측면도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진짜 진심 어리게 2030 세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성하고 성찰하고 자의 기성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입장을 어떻게 대표하고 대변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 심리적으로 파고들느냐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네. 물론 정책도 많이 제시하겠죠. 좋은 정책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선취해낸다 그러면은 네. 이번 정국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사에서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지난 9일 새벽이었죠. 이 혼절했습니다. 혼절해서 쓰러지는 과정에서 부상도 상당히 크게 입었죠. 그런데 지난 9일 이 사진은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당시에 이 구급차 내부 CCTV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누워 계신 분이 바로 이제 김혜경 씨고 사진에서 이 위쪽 이 점퍼를 입으신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인데 언론들은 이제 많이 또 주목했고 또 이 선대위에서 밝혔습니다만 보세요. 이동하는 동안 보세요.
꼭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동하는 내내 김혜경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이 구급대원들 이 전화를 한 것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런데 직접 전화하면서 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 점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급하게 전화를 했고 119 대원들이 와서 어떤 절차를 취했는지 이른바 구급일지를 상세하게 공개를 했는데 당시 구급대원분들이 육안으로 관찰했던 것도 구급일지에 적혀 있는데 김혜경 씨의 눈 부위가 상당히 부어 있었고 부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열상,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이런 자세한 보고도 이 선대위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얘기 관련해서요. 이제 민심 투어를 나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문인철 평론가님, 예.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대선 때마다 이른바 민생 투어는 있어 와서 뭐 우리가 언뜻 뭐 딱 생각나는 게 예전에 손학규 후보 대표가 뭐 탄광도 각오하는 민생 대장정 100일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효과는 어땠습니까? 역대 따져보면. 효과 유무를 떠나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죠. 이름은 이제 민생 투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민 속으로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하고 네네. 있는데 근데 어느 현장을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그 타고 가는 도구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성과를 얻었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제 그게 어떤 말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네. 근데 이런 것은 하나의 이벤트로서 첫날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금 민생버스라고 하고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아마 이 이름은 이제 앞으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한 날만 언론에서 이벤트로 이렇게 기사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 유무와 상관없이 이건 어느 캠프이든지 기본적인 어떤 선거 운동의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버스가 됐든 아니면 뭐 트럭을 개조했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어떤 눈을 끄는 국민들 눈을 끄는 언론의 어떤 그 취재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근데 이것은 의례적인 거고 누구나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선거 운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생버스가 어떻게 생겼는가도 궁금하시잖아요. 앞서 이제 외관은 나왔어요. 이 메타버스 크게 새겨져 있는데 이 버스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5인승 버스를 개조했습니다. 보세요. 언뜻 보면요. 비행기 내부 같기도 하잖아요. 뭐 전용 비행기 같은 거 그렇게 꾸몄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현장 갈 때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이 후보가 앉아서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뭔가 고충 같은 걸 듣는 자리일 것 같아요. 추정을 해보면요. 그렇게 꾸며져 있고 MZ세대, 요즘 정말 이 중요한 세대입니다. 표심에도요. MZ세대를 초청해서 대화하는 맞아요 토크. 보세요. MZ를 알파벳 MZ를 잘 적절히 섞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토크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보세요. 차박용 차량으로 캠핑하는 명심 캠핑이다. 이렇게 또 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층에 뭔가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나타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꼼수 위성정당 깊이 반성한다. 이재명표 민주당 만들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연일 차별화 행보, 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 지시를 했습니다. 중도 외연 넓히기 쇄신 메시지, 주말마다 메타버스로 전국 투어한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그 첫 지역이 부울경, 사흘간 돕니다. 자,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사실 이 위성정당 문제는 지난 총선 때 최대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사과를 했다. 뭐 다른 정당에서는 뭐 비판도 나옵니다만 글쎄요, 이 제목처럼 차별화, 문재인 정부 차별화 또는 선긋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건 문재인 대통령과는 상관없는 거죠. 이해찬 대표 시절에 위성정당을 민주당도 당시에
그때 이름이 네네.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 먼저 위성정당을 추진하니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 의석수를 계산해 보니 위성정당을 자유한국당은 추진하고 민주당은 추진 안 했을 때 의석수가 거의 20명 정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걸로 나오다 보니 사실 이해찬 대표가 추진하면서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정말 고뇌가 깊었는데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진한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로 몰고 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건 다른 측면에서 네. 저희들이 늘 기대하기를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정당이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복지의 방향을 진보정당이 이끌어온 게 사실이거든요. 민주노동당 때. 그런데 정의당이 만약에 위성정당을 여야가 안 만들었다면 당시에 그랬다면 저는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 정도를 이룰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열석은 훨씬 넘었을 텐데 여야가 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되면서 사실 진보정당이 설 자리를 일부 잠식한 게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에 다들 그냥 말하자면 이게 옳은 길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네. 저 부분을 반성하는 건 사실 원론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당과 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는 첫 번째 러브콜이 되겠죠. 아하. 기사를 잠시 읽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어제 국민보고회 개회사에서 그랬고요. 민주당이 약간 구식이지 않나.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 앞선 11일 날 가상자산, 이 코인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고요. 이쪽 기사를 좀 가볼게요.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앞서 제목처럼 위성정당 방지법, 앞으로는 위성정당 같은 거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겠다 꺼내들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데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서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사실 이 비판은 당시에 언론들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위성정당 하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하러 만든 거냐. 그렇게 비판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사과했다고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박찬대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피해에 연연하여 꼼수 위성정당 창당 행렬에 가담하여 국민의 다양한 정치 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 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먼저 했지만 그걸 떠나서 그 상황을 떠나서 일단 위성정당을 만든 건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이 사과에 대해서 정의당이 앞서 이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뭔가 러브콜 보낸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일단은 반응 냉랭해요. 뭐냐면 이 사과에 대해서 막 던지는 사과다.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아주 냉혹하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사실 자유한국당도 이 논란 또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 당시 제가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또 우리의 기억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꼼수 반성이라고 저는 어째서요? 보여져요. 왜냐? 그 당시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그 자유한국당 제1야당을 무시하면서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 선거법이 뭐였냐면 그 선거의 룰을 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는 거였거든요. 저희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성 정당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미리 예고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의석수 많다고 자기네들이 막 밀어붙인 거예요. 정의당도 함께.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한 폭력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정당 방위를 한 것뿐이에요. 정당 방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쩔 수 없이 위성 정당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도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또 위성 정당 또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다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다고 해가지고 또 이거를 갖다가 그 뭐라 그럴까 왜곡해서 전달하는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정의당은 마구 던지는 사과라고 했지만 저는 이건 완전 꼼수 사과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정치인들도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여야를 떠나서 사과를 하려면 우리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거 그 제1야당 무시하고 한 거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해 주셨으면 저 진짜 박수 보냈을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 1분 드리고 그다음에 문인철 평론가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우선 이걸 민주당이 밀어붙일 형편이 안 됐다는 점은 팩트니까 말씀드려야 됩니다. 당시에 민주당 의석수가 123석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계신 그 정당과 유승민 후보의 정당이 아마 합당했던 때였죠. 바른미래당. 그쪽이 의석수가 원내 교섭단체를 훨씬 뛰어넘어서 당시 캐스팅 보트는 사실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이 말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애초 목적대로 입법화하지 않고 되게 여기저기가 막혀 있는 다소 부족한 형태로 입법화된 것이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여서 그렇고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네. 2019년에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4개항을 합의합니다. 거기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선거제도 개편이 합의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논의라는 건 당연했고, 그리고 국민의힘만 네. 그때 이 논의를 거부했고, 나머지 정당들이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왜곡입니다. 민주당은 밀어붙일 힘이 없었어요. 네, 문인철 평론가님 1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꼼수 위생정당 깊이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반성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총선 때 책임 있는 이치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반성하는 것보다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되기 이전에 민주당을 꾸짖고 너희들이 반성해라 해야 될 사안이지 본인이 이렇게 반성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정당이 어디입니까?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상정 후보께서 막 던지는 사과라고 이렇게 좀 화를 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비쳤는데 그리고 이게 반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의 이생정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해결책을 내내야죠. 합당을 한다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 할지 그거 내놓지도 않고 그냥 깊이 반성한다면 저게 말로만 하는 것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유용화 평론가님도 1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모든 문제가 도출됐을 때 그 출발은 정직한 반성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제도에서 이러한 비례제를 강요하면 비례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사표화된 국민의 표를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근데 이제 그 꼼수 위성정당을 다 만들었죠. 기성정당들이. 그거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이론이었으니까 그 문제에서 반성하고 저는 아마 이 문제가 이후에 가정입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 그러면 이건 선거제도는 다시 손을 봐야죠. 손을 봐서 다시는 꼼수에 의한 위성정당이 탄생하지 않도록
그런 로드맵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런 부분들 자꾸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반성해야죠.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반성해서 자신들의 국민의 어떤 그런 대표성을 부정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비례제를 통한 대표제라는 것은 뭐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형태 유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반성하고 내년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위성정당을 못 만드는 그런 제한 조치를 네. 취하게 하는 것이 맞지, 네. 이것이. 잠깐만 이거 갖고 정치적이고 정파적 논란한다는 것은 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보여져요.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뜨겁게 네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 다음 기사를 볼게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미국 상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면전에서 미국이 승인해서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다.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기사 하나 읽어보고 직접 발언 들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처음 만난 미 상원 의원 앞에서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협약이 나옵니다. 가스라 테프트 협약으로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미국 측과의 공식 외교 석상에서 한일 관계 병합의 미국 책임론을 거론한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 협력 덕분에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 큰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게 나중에는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그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사실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실들은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존 오소프 상원 의원 이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용화 교수님 네. 언뜻 생각하면 뭐 한미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뭐 덕담 위주로만 할 수도 있을 텐데 상당히 직격탄 또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뭐 결기를 보였던 평가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거는 이제 외교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한미 관계의 동등성, 한미 관계가 균형성을 가져가야 된다. 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로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재명 후보 얘기대로 그 가스라 테프트 협약이 아니라 미략입니다. 왜냐하면 1882년에 중미 통상 상호조약을 맺어서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는데 이 외상끼리 미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영국도 영일 동맹, 영일 협약을 통해서 한반도를 서로 간에 바꿔 먹습니다. 필리핀은 니네가 먹고 한반도는 일본이 우리가 먹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 제국주의 열강의 당시 강도 짓거리죠.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한일 합방이라든가 분단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지만 다른 이유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파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려는 거는 의도는 알겠지만 과거의 역사적 사실 갖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난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그러냐면 논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미 관계의 미래라는 것은 과거에 그런 그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와서 미국 측에게 가스라 테프트와 니네는 미략해서 한반도 니네들이 서로 간에 필리핀하고 바꿔먹은 거 아니냐. 이것이 현재 한미 관계의 미래에 큰 도움은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과거 역사 논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 윤석열 후보의 역사관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자신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을 드러냈어요. 문인철 평론가님, 아무래도
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현대사에 대한 관점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거 그런 역사관에서 내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걸 좀 드러냈을까요? 어떻습니까? 80년대 사회과학 책 몇 번 읽고 거기에 사로잡힌 역사 의식이 우위에 있다면 그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시절입니까? 지금 그 이 국제화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 그 뭐 움직이는 대국이 아니에요. 중심에는 있지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익을 높일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애교는 항상 우리나라의 국익이 우선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어디 학생들이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우위겠습니까?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